두 분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대신 오늘부터 세린 파트너스의 가장 큰 채권자는 저라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죠. 제가 그 말을 마치자 호텔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와인잔이 어색하게 허공에 머물렀고 사람들의 시선은 제 남편 김태준에게 향했습니다. 윤미라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못을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며 제가 믿어주기만을 기다릴 때마다 그는 꼭 그런 얼굴을 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세로 밀어낸 낮은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당신 생일이잖아. 이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조용히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잔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샴페인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손목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58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제 남편이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준비한 출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미라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6해 전 태준 씨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 겨울 부산 출장 중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제 생일날 새 투자 파트너라는 여자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넉 달 동안 쌓였던 의문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남편은 제 등기우편을 빼앗았을까? 왜 세린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모든 계약서에 나타났을까? 왜 제 인감이 찍힌 계약서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넉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해온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본사 강당에는 직원들과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던 작은 반찬 가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28살의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큰 양푼에 물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당시 31살이었던 태준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가락시장으로 가서 채소값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태준 씨가 새로운 납품처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저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첫 냉동탑차를 살 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을 담보로 잡혔고 거래처 부도가 났을 때에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무대에 선 태준 씨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인 뒤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배짱뿐이었습니다. 혼자 시장을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만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30년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처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그였고 밤새 장부를 맞춘 사람도 그였고 집을 담보로 사업을 지킨 사람도 그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배우자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그때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박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초창기에는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첫 월급도 직접 봉투에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태준 씨가 한 번쯤 제 쪽을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든 채 웃었습니다. 집사람이 응원은 많이 해줬죠.
하지만 경영은 제가 다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도망가거든요. 강당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오른손 검지 아래에 반달 모양 상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 대형마트 납품을 앞두고 밤새 물을 썰다가 깊게 베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저는 숫자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태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표정이 그래? 피곤해? 저는 사람들 앞이라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길게 하면 분위기가 촌스러워져. 이제 회사도 전문적으로 보여야 해. 저는 서운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행사니까, 회사가 바쁘니까, 태준 씨도 힘드니까 하며 제 마음을 뒤로 미뤄온 시간이 이미 30년이었습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부터 물류센터 확장 들어갈 거야. 은행이랑 투자 쪽에서 서류를 좀 요구해. 그는 제 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담보 제공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묻자. 그는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면 형식적으로 필요한 거야. 당신은 내용을 봐도 복잡해서 잘 모를 테니까 인감만 준비해둬.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는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공장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 아버지는 작은 철제 인감함을 손에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장은 이름을 대신하지만 책임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내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어떤 서류든 마지막 장까지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당신이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왔고 당신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편하게 살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납품 대금을 받으러 거래처 앞에서 기다리고 첫 직원의 월급을 주려고 결혼 반지를 맡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태준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읽는다고 뭘 알겠어. 도장만 챙겨둬. 그날 오후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에는 김태준, 한서연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세림 파트너스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쪽으로 주주간 계약 수정안이라는 글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우편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태준 씨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태준 씨가 제 손에 든 봉투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당황한 기색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왜 여기로 왔지?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가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당신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주소를 잘못 쓴 거야. 회사로 보내야 하는 걸 집으로 보냈네. 세림 파트너스가 어디예요? 새로 만나는 투자회사야. 주주간 계약이면 나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해온푸드 주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액 주주까지 이런 계약서를 다 보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 지분은 사실상 내 지분이나 마찬가지잖아.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는 웃었지만 저는 따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서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부라면 오히려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고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쓰지 않던 비밀번호도 설정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 쪽을 한번 바라본 뒤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그냥 서류인 줄도 모를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생일 전에는 정리될 거야. 그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서연이도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문장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왜 제 생일 전이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생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짙고 달콤하면서도 끝에 차가운 나무 향이 남는 향수였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은색 귀걸이 한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제 손을 보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차에 있어요? 그는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투자자 몇 명 태워줬어. 누가 흘렸나 보지. 여자 투자자였어요? 요즘 세상에 투자자가 남자만 있어? 그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컵홀더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분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대신 오늘부터 세린 파트너스의 가장 큰 채권자는 저라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죠. 제가 그 말을 마치자 호텔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와인잔이 어색하게 허공에 머물렀고 사람들의 시선은 제 남편 김태준에게 향했습니다. 윤미라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못을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며 제가 믿어주기만을 기다릴 때마다 그는 꼭 그런 얼굴을 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세로 밀어낸 낮은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당신 생일이잖아. 이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조용히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잔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샴페인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손목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58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제 남편이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준비한 출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미라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6해 전 태준 씨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 겨울 부산 출장 중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제 생일날 새 투자 파트너라는 여자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넉 달 동안 쌓였던 의문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남편은 제 등기우편을 빼앗았을까? 왜 세린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모든 계약서에 나타났을까? 왜 제 인감이 찍힌 계약서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넉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해온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본사 강당에는 직원들과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던 작은 반찬가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28살의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큰 양푼에 물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당시 31살이었던 태준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가락시장으로 가서 채소값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태준 씨가 새로운 납품처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저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첫 냉동탑차를 살 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을 담보로 잡혔고 거래처 부도가 났을 때에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무대에 선 태준 씨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인 뒤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배짱뿐이었습니다. 혼자 시장을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만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30년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처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그였고, 밤새 장부를 맞춘 사람도 그였고, 집을 담보로 사업을 지킨 사람도 그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배우자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그때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박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초창기에는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첫 월급도 직접 봉투에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태준 씨가 한 번쯤 제 쪽을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든 채 웃었습니다. 집사람이 응원은 많이 해줬죠. 하지만 경영은 제가 다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도망가거든요. 강당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오른손 검지 아래에 반달 모양 상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 대형마트 납품을 앞두고 밤새 물을 썰다가 깊게 베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저는 숫자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태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표정이 그래? 피곤해? 저는 사람들 앞이라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길게 하면 분위기가 촌스러워져. 이제 회사도 전문적으로 보여야 해. 저는 서운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행사니까, 회사가 바쁘니까, 태준 씨도 힘드니까 하며 제 마음을 뒤로 미뤄온 시간이 이미 30년이었습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부터 물류센터 확장 들어갈 거야. 은행이랑 투자 쪽에서 서류를 좀 요구해. 그는 제 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담보 제공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묻자. 그는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면 형식적으로 필요한 거야. 당신은 내용을 봐도 복잡해서 잘 모를 테니까 인감만 준비해둬.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는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공장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 아버지는 작은 철제 인감함을 손에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장은 이름을 대신하지만 책임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내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어떤 서류든 마지막 장까지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당신이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왔고 당신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편하게 살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납품 대금을 받으러 거래처 앞에서 기다리고 첫 직원의 월급을 주려고 결혼 반지를 맡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태준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읽는다고 뭘 알겠어. 도장만 챙겨둬. 그날 오후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에는 김태준, 한서연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세림 파트너스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쪽으로 주주간 계약 수정안이라는 글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우편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태준 씨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태준 씨가 제 손에 든 봉투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당황한 기색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왜 여기로 왔지?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가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당신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주소를 잘못 쓴 거야. 회사로 보내야 하는 걸 집으로 보냈네. 세림 파트너스가 어디예요? 새로 만나는 투자회사야. 주주간 계약이면 나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해온푸드 주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액 주주까지 이런 계약서를 다 보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 지분은 사실상 내 지분이나 마찬가지잖아.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는 웃었지만 저는 따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서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부라면 오히려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고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쓰지 않던 비밀번호도 설정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 쪽을 한번 바라본 뒤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그냥 서류인 줄도 모를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생일 전에는 정리될 거야. 그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서연이도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문장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왜 제 생일 전이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생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짙고 달콤하면서도 끝에 차가운 나무 향이 남는 향수였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은색 귀걸이 한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제 손을 보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차에 있어요? 그는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투자자 몇 명 태워줬어. 누가 흘렸나 보지. 여자 투자자였어요? 요즘 세상에 투자자가 남자만 있어? 그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컵홀더에 내려놓았습니다. 돌려줘야겠네요. 회사에서 알아서 할게. 태준 씨는 신호가 바뀌자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걸이보다 세림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외도라면 왜 제 인감과 지분이 필요할까? 왜 남편은 제 생일에 무언가를 발표하려 할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 모임에서 태준 씨의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회사 일에서는 좀 빠져. 태준이가 젊고 능력 있는 투자자를 만났다며 물류센터도 새로 하고 해외에도 나간다던데. 당신이 옛날 방식으로 자꾸 관여하면 동생만 힘들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투자자인데요? 이름이 미라였나? 윤미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태준이가 아주 칭찬하더라. 감각도 있고 말도 잘 통한다고. 태준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나한테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한 일을 누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태준 씨의 누나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는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들은 거지. 뭐가 문제야? 태준 씨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야. 그런데 내 생일에 발표한다는 건 확정된 거 아닌가요? 제가 묻자 그의 손이 물잔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전화 엿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냥 사업 발표야. 당신 생일에 맞춰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한 거야. 괜히 의심하지 마.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왜 저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실 옷장 안쪽에 인감함을 열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들어 있었고 오래전에 떨어뜨려 생긴 작은 흠집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흠집을 손톱으로 만지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걸까?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모든 일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 태준 씨는 제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이 그렇게 낯설어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가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발하는 아침, 그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생일 준비 때문에 바쁠 거야. 당신은 두 분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대신 오늘부터 세린 파트너스의 가장 큰 채권자는 저라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죠. 제가 그 말을 마치자 호텔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와인잔이 어색하게 허공에 머물렀고 사람들의 시선은 제 남편 김태준에게 향했습니다. 윤미라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못을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며 제가 믿어주기만을 기다릴 때마다 그는 꼭 그런 얼굴을 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새로 밀어낸 낮은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당신 생일이잖아. 이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조용히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잔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샴페인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손목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58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제 남편이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준비한 출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미라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6해 전 태준 씨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 겨울 부산 출장 중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제 생일날 새 투자 파트너라는 여자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넉 달 동안 쌓였던 의문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남편은 제 등기우편을 빼앗았을까? 왜 세린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모든 계약서에 나타났을까? 왜 제 인감이 찍힌 계약서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넉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해온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본사 강당에는 직원들과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던 작은 반찬 가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28살의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큰 양푼에 물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당시 31살이었던 태준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가락시장으로 가서 채소값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태준 씨가 새로운 납품처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저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첫 냉동탑차를 살 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을 담보로 잡혔고 거래처 부도가 났을 때에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무대에 선 태준 씨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인 뒤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배짱뿐이었습니다. 혼자 시장을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만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30년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처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그였고, 밤새 장부를 맞춘 사람도 그였고, 집을 담보로 사업을 지킨 사람도 그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배우자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그때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박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초창기에는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첫 월급도 직접 봉투에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태준 씨가 한 번쯤 제 쪽을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든 채 웃었습니다. 집사람이 응원은 많이 해줬죠. 하지만 경영은 제가 다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도망가거든요. 강당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오른손 검지 아래에 반달 모양 상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 대형마트 납품을 앞두고 밤새 물을 썰다가 깊게 베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저는 숫자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태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표정이 그래? 피곤해? 저는 사람들 앞이라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길게 하면 분위기가 촌스러워져. 이제 회사도 전문적으로 보여야 해. 저는 서운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행사니까, 회사가 바쁘니까, 태준 씨도 힘드니까 하며 제 마음을 뒤로 미뤄온 시간이 이미 30년이었습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부터 물류센터 확장 들어갈 거야. 은행이랑 투자 쪽에서 서류를 좀 요구해. 그는 제 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담보 제공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묻자. 그는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면 형식적으로 필요한 거야. 당신은 내용을 봐도 복잡해서 잘 모를 테니까 인감만 준비해둬.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는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공장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 아버지는 작은 철제 인감함을 손에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장은 이름을 대신하지만 책임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내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어떤 서류든 마지막 장까지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당신이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왔고 당신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편하게 살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납품 대금을 받으러 거래처 앞에서 기다리고 첫 직원의 월급을 주려고 결혼 반지를 맡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태준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읽는다고 뭘 알겠어. 도장만 챙겨둬. 그날 오후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에는 김태준, 한서연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세림파트너스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쪽으로 주주간 계약 수정안이라는 글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우편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태준 씨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태준 씨가 제 손에 든 봉투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당황한 기색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왜 여기로 왔지?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가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당신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주소를 잘못 쓴 거야. 회사로 보내야 하는 걸 집으로 보냈네. 세림 파트너스가 어디예요? 새로 만나는 투자회사야. 주주간 계약이면 나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해온푸드 주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액 주주까지 이런 계약서를 다 보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 지분은 사실상 내 지분이나 마찬가지잖아.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는 웃었지만 저는 따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서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부라면 오히려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고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쓰지 않던 비밀번호도 설정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 쪽을 한번 바라본 뒤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그냥 서류인 줄도 모를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생일 전에는 정리될 거야. 그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서연이도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문장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왜 제 생일 전이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생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짙고 달콤하면서도 끝에 차가운 나무 향이 남는 향수였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은색 귀걸이 한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제 손을 보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차에 있어요? 그는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투자자 몇 명 태워줬어. 누가 흘렸나 보지. 여자 투자자였어요? 요즘 세상에 투자자가 남자만 있어? 그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컵홀더에 내려놓았습니다. 돌려줘야겠네요. 회사에서 알아서 할게. 태준 씨는 신호가 바뀌자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걸이보다 세림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외도라면 왜 제 인감과 지분이 필요할까? 왜 남편은 제 생일에 무언가를 발표하려 할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 모임에서 태준 씨의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회사 일에서는 좀 빠져. 태준이가 젊고 능력 있는 투자자를 만났다며 물류센터도 새로 하고 해외에도 나간다던데. 당신이 옛날 방식으로 자꾸 관여하면 동생만 힘들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투자자인데요? 이름이 미라였나? 윤미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태준이가 아주 칭찬하더라. 감각도 있고 말도 잘 통한다고. 태준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나한테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한 일을 누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태준 씨의 누나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는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들은 거지. 뭐가 문제야? 태준 씨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야. 그런데 내 생일에 발표한다는 건 확정된 거 아닌가요? 제가 묻자 그의 손이 물잔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전화 엿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냥 사업 발표야. 당신 생일에 맞춰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한 거야. 괜히 의심하지 마.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왜 저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실 옷장 안쪽에 인감함을 열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들어 있었고 오래전에 떨어뜨려 생긴 작은 흠집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흠집을 손톱으로 만지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걸까?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모든 일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 태준 씨는 제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이 그렇게 낯설어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가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발하는 아침, 그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생일 준비 때문에 바쁠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쁜 옷이나 하나 사. 그는 제 볼에 입을 맞추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의 향수 냄새와 차 안에서 맡았던 낯선 향이 섞여 현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대표님 댁 맞습니까? 법무법인 정인의 계약서 수정본 전달하러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로 보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원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자택 검토 요청하셨고 공동 수신인 한서연 이사님께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한참 동안 식탁 위에 놓인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뜯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제 이름으로 온 문서를 제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봉투를 열자 두꺼운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해온푸드 주식회사와 세림 파트너스 주식회사 간 주주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해온푸드의 냉동물류 창고, 임차권, 상표권, 대형마트 납품 계약과 온라인 유통망 일부를 세림 파트너스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림 파트너스는 그 대가로 신규 투자를 집행하고 해온푸드의 일부 채무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투자 계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쪽 부속 합의서를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해온푸드의 기존 채무 중 특정 보증 채무는 공동 창업자 한서연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과거 주소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자산은 세림 파트너스로 넘어가고 해온푸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부 빚은 제게 남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잘 모르는 아내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몰랐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숫자를 알기 두 분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대신 오늘부터 세림 파트너스의 가장 큰 채권자는 저라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죠. 제가 그 말을 마치자 호텔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와인잔이 어색하게 허공에 머물렀고 사람들의 시선은 제 남편 김태준에게 향했습니다. 윤미라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못을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며 제가 믿어주기만을 기다릴 때마다 그는 꼭 그런 얼굴을 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세로 밀어낸 낮은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당신 생일이잖아. 이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조용히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잔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샴페인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손목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58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제 남편이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준비한 출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미라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6해 전 태준 씨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 겨울 부산 출장 중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제 생일날 새 투자 파트너라는 여자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넉 달 동안 쌓였던 의문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남편은 제 등기우편을 빼앗았을까? 왜 세림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모든 계약서에 나타났을까? 왜 제 인감이 찍힌 계약서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넉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해온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본사 강당에는 직원들과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던 작은 반찬 가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28살의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큰 양푼에 물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당시 31살이었던 태준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가락시장으로 가서 채소값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태준 씨가 새로운 납품처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저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첫 냉동탑차를 살 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을 담보로 잡혔고 거래처 부도가 났을 때에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무대에 선 태준 씨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인 뒤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배짱 뿐이었습니다. 혼자 시장을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만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30년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처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그였고, 밤새 장부를 맞춘 사람도 그였고, 집을 담보로 사업을 지킨 사람도 그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배우자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그때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박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초창기에는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첫 월급도 직접 봉투에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태준 씨가 한 번쯤 제 쪽을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든 채 웃었습니다. 집사람이 응원은 많이 해줬죠. 하지만 경영은 제가 다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도망가거든요. 강당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오른손 검지 아래에 반달 모양 상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 대형마트 납품을 앞두고 밤새 물을 썰다가 깊게 베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저는 숫자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태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표정이 그래? 피곤해? 저는 사람들 앞이라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길게 하면 분위기가 촌스러워져. 이제 회사도 전문적으로 보여야 해. 저는 서운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행사니까, 회사가 바쁘니까, 태준 씨도 힘드니까 하며 제 마음을 뒤로 미뤄온 시간이 이미 30년이었습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부터 물류센터 확장 들어갈 거야. 은행이랑 투자 쪽에서 서류를 좀 요구해. 그는 제 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담보 제공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묻자. 그는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면 형식적으로 필요한 거야. 당신은 내용을 봐도 복잡해서 잘 모를 테니까 인감만 준비해둬.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는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공장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 아버지는 작은 철제 인감함을 손에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장은 이름을 대신하지만 책임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내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어떤 서류든 마지막 장까지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당신이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왔고 당신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편하게 살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납품 대금을 받으러 거래처 앞에서 기다리고 첫 직원의 월급을 주려고 결혼 반지를 맡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태준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읽는다고 뭘 알겠어. 도장만 챙겨둬. 그날 오후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에는 김태준, 한서연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세림 파트너스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쪽으로 주주간 계약 수정안이라는 글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우편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태준 씨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태준 씨가 제 손에 든 봉투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당황한 기색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왜 여기로 왔지?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가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당신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주소를 잘못 쓴 거야. 회사로 보내야 하는 걸 집으로 보냈네. 세림 파트너스가 어디예요? 새로 만나는 투자회사야. 주주간 계약이면 나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해온푸드 주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액 주주까지 이런 계약서를 다 보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 지분은 사실상 내 지분이나 마찬가지잖아.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는 웃었지만 저는 따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서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부라면 오히려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고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쓰지 않던 비밀번호도 설정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 쪽을 한번 바라본 뒤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그냥 서류인 줄도 모를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생일 전에는 정리될 거야. 그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서연이도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문장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왜 제 생일 전이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생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짙고 달콤하면서도 끝에 차가운 나무 향이 남는 향수였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은색 귀걸이 한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제 손을 보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차에 있어요? 그는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투자자 몇 명 태워줬어. 누가 흘렸나 보지. 여자 투자자였어요? 요즘 세상에 투자자가 남자만 있어? 그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컵홀더에 내려놓았습니다. 돌려줘야겠네요. 회사에서 알아서 할게. 태준 씨는 신호가 바뀌자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걸이보다 세린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외도라면 왜 제 인감과 지분이 필요할까? 왜 남편은 제 생일에 무언가를 발표하려 할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 모임에서 태준 씨의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회사 일에서는 좀 빠져. 태준이가 젊고 능력 있는 투자자를 만났다며 물류센터도 새로 하고 해외에도 나간다던데. 당신이 옛날 방식으로 자꾸 관여하면 동생만 힘들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투자자인데요? 이름이 미라였나? 윤미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태준이가 아주 칭찬하더라. 감각도 있고 말도 잘 통한다고. 태준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나한테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한 일을 누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태준 씨의 누나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는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들은 거지. 뭐가 문제야? 태준 씨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야. 그런데 내 생일에 발표한다는 건 확정된 거 아닌가요? 제가 묻자 그의 손이 물잔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전화 엿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냥 사업 발표야. 당신 생일에 맞춰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한 거야. 괜히 의심하지 마.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왜 저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실 옷장 안쪽에 인감함을 열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들어 있었고 오래전에 떨어뜨려 생긴 작은 흠집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흠집을 손톱으로 만지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걸까?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모든 일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 태준 씨는 제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이 그렇게 낯설어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가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발하는 아침, 그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생일 준비 때문에 바쁠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쁜 옷이나 하나 사. 그는 제 볼에 입을 맞추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의 향수 냄새와 차 안에서 맡았던 낯선 향이 섞여 현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대표님 댁 맞습니까? 법무법인 정인의 계약서 수정본 전달하러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로 보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원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자택 검토 요청하셨고 공동 수신인 한서연 이사님께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한참 동안 식탁 위에 놓인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뜯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제 이름으로 온 문서를 제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봉투를 열자 두꺼운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해온푸드 주식회사와 세림 파트너스 주식회사 간 주주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해온푸드의 냉동물류 창고, 임차권, 상표권, 대형마트 납품 계약과 온라인 유통망 일부를 세림 파트너스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림 파트너스는 그 대가로 신규 투자를 집행하고 해온푸드의 일부 채무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투자 계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쪽 부속 합의서를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해온푸드의 기존 채무 중 특정 보증 채무는 공동 창업자 한서연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과거 주소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자산은 세린 파트너스로 넘어가고 해온푸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부 빚은 제게 남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잘 모르는 아내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몰랐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숫자를 알기 때문에 그가 저를 회사에서 멀리 하려 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태준 씨의 대표이사 직인 옆에 제 개인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자필 서명처럼 보이는 글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감을 건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 도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침실로 뛰어가 인감함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계약서 위에 올려놓고 모양을 비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닮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도장 테두리에 작은 흠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진짜 인감에는 오른쪽 아래에 아주 미세한 깨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매끈한 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감 모양을 복제했습니다. 오래전 제출했던 인감 증명서나 계약서에서 도장 자국을 본떠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손에 든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어두웠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을 때도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대신 오늘부터 세린 파트너스의 가장 큰 채권자는 저라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죠. 제가 그 말을 마치자 호텔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와인잔이 어색하게 허공에 머물렀고 사람들의 시선은 제 남편 김태준에게 향했습니다. 윤미라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못을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며 제가 믿어주기만을 기다릴 때마다 그는 꼭 그런 얼굴을 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세로 밀어낸 낮은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당신 생일이잖아. 이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조용히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잔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샴페인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손목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58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제 남편이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준비한 출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미라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6해 전 태준 씨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 겨울 부산 출장 중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제 생일날 새 투자 파트너라는 여자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넉 달 동안 쌓였던 의문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남편은 제 등기우편을 빼앗았을까? 왜 세린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모든 계약서에 나타났을까? 왜 제 인감이 찍힌 계약서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넉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해온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본사 강당에는 직원들과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던 작은 반찬 가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28살의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큰 양푼에 물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당시 31살이었던 태준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가락시장으로 가서 채소값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태준 씨가 새로운 납품처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저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첫 냉동탑차를 살 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을 담보로 잡혔고 거래처 부도가 났을 때에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무대에 선 태준 씨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인 뒤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배짱뿐이었습니다. 혼자 시장을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만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30년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처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그였고, 밤새 장부를 맞춘 사람도 그였고, 집을 담보로 사업을 지킨 사람도 그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배우자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그때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박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초창기에는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첫 월급도 직접 봉투에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태준 씨가 한 번쯤 제 쪽을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든 채 웃었습니다. 집사람이 응원은 많이 해줬죠. 하지만 경영은 제가 다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도망가거든요. 강당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오른손 검지 아래에 반달 모양 상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 대형마트 납품을 앞두고 밤새 물을 썰다가 깊게 베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저는 숫자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태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표정이 그래? 피곤해? 저는 사람들 앞이라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길게 하면 분위기가 촌스러워져. 이제 회사도 전문적으로 보여야 해. 저는 서운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행사니까, 회사가 바쁘니까, 태준 씨도 힘드니까 하며 제 마음을 뒤로 미뤄온 시간이 이미 30년이었습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부터 물류센터 확장 들어갈 거야. 은행이랑 투자 쪽에서 서류를 좀 요구해. 그는 제 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담보 제공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묻자. 그는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면 형식적으로 필요한 거야. 당신은 내용을 봐도 복잡해서 잘 모를 테니까 인감만 준비해둬.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는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공장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 아버지는 작은 철제 인감함을 손에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장은 이름을 대신하지만 책임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내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어떤 서류든 마지막 장까지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당신이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왔고 당신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편하게 살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납품 대금을 받으러 거래처 앞에서 기다리고 첫 직원의 월급을 주려고 결혼 반지를 맡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태준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읽는다고 뭘 알겠어. 도장만 챙겨둬. 그날 오후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에는 김태준, 한서연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세림 파트너스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쪽으로 주주간 계약 수정안이라는 글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우편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태준 씨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태준 씨가 제 손에 든 봉투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당황한 기색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왜 여기로 왔지?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가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당신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주소를 잘못 쓴 거야. 회사로 보내야 하는 걸 집으로 보냈네. 세림 파트너스가 어디예요? 새로 만나는 투자회사야. 주주간 계약이면 나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해온푸드 주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액 주주까지 이런 계약서를 다 보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 지분은 사실상 내 지분이나 마찬가지잖아.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는 웃었지만 저는 따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서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부라면 오히려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고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쓰지 않던 비밀번호도 설정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 쪽을 한번 바라본 뒤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그냥 서류인 줄도 모를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생일 전에는 정리될 거야. 그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서연이도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문장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왜 제 생일 전이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생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짙고 달콤하면서도 끝에 차가운 나무 향이 남는 향수였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은색 귀걸이 한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제 손을 보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차에 있어요? 그는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투자자 몇 명 태워줬어. 누가 흘렸나 보지. 여자 투자자였어요? 요즘 세상에 투자자가 남자만 있어? 그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컵홀더에 내려놓았습니다. 돌려줘야겠네요. 회사에서 알아서 할게. 태준 씨는 신호가 바뀌자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걸이보다 세림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외도라면 왜 제 인감과 지분이 필요할까? 왜 남편은 제 생일에 무언가를 발표하려 할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 모임에서 태준 씨의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회사 일에서는 좀 빠져. 태준이가 젊고 능력 있는 투자자를 만났다며 물류센터도 새로 하고 해외에도 나간다던데. 당신이 옛날 방식으로 자꾸 관여하면 동생만 힘들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투자자인데요? 이름이 미라였나? 윤미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태준이가 아주 칭찬하더라. 감각도 있고 말도 잘 통한다고.
태준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나한테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한 일을 누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태준 씨의 누나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는지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들은 거지. 뭐가 문제야? 태준 씨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야. 그런데 내 생일에 발표한다는 건 확정된 거 아닌가요? 제가 묻자 그의 손이 물잔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전화 엿들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냥 사업 발표야. 당신 생일에 맞춰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한 거야. 괜히 의심하지 마.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왜 저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실 옷장 안쪽에 인감함을 열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들어 있었고 오래전에 떨어뜨려 생긴 작은 흠집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흠집을 손톱으로 만지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걸까?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모든 일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 태준 씨는 제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이 그렇게 낯설어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가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발하는 아침, 그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생일 준비 때문에 바쁠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쁜 옷이나 하나 사. 그는 제 볼에 입을 맞추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의 향수 냄새와 차 안에서 맡았던 낯선 향이 섞여 현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대표님 댁 맞습니까? 법무법인 정인의 계약서, 수정본 전달하러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로 보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원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자택 검토 요청하셨고 공동 수신인 한서연 이사님께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한참 동안 식탁 위에 놓인 봉투만 바라보았습니다. 뜯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제 이름으로 온 문서를 제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봉투를 열자 두꺼운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해온푸드 주식회사와 세림 파트너스 주식회사 간 주주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해온푸드의 냉동물류 창고, 임차권, 상표권, 대형마트 납품 계약과 온라인 유통망 일부를 세림 파트너스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림 파트너스는 그 대가로 신규 투자를 집행하고 해온푸드의 일부 채무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투자 계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쪽 부속 합의서를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해온푸드의 기존 채무 중 특정 보증 채무는 공동 창업자 한서연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과거 주소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자산은 세림 파트너스로 넘어가고 해온푸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부 빚은 제게 남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잘 모르는 아내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 두 분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대신 오늘부터 세림 파트너스의 가장 큰 채권자는 저라는 것도 함께 알려드리죠. 제가 그 말을 마치자 호텔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와인잔이 어색하게 허공에 머물렀고 사람들의 시선은 제 남편 김태준에게 향했습니다. 윤미라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잘못을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며 제가 믿어주기만을 기다릴 때마다 그는 꼭 그런 얼굴을 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윗세로 밀어낸 낮은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당신 생일이잖아. 이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조용히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잔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샴페인은 거의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손목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58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제 남편이 저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준비한 출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미라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6해 전 태준 씨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 겨울 부산 출장 중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제 생일날 새 투자 파트너라는 여자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제 시선을 알아차리고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넉 달 동안 쌓였던 의문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남편은 제 등기우편을 빼앗았을까? 왜 세림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모든 계약서에 나타났을까? 왜 제 인감이 찍힌 계약서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넉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해온푸드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본사 강당에는 직원들과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회사가 처음 문을 열었던 작은 반찬 가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28살의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큰 양푼에 물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당시 31살이었던 태준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가락시장으로 가서 채소값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태준 씨가 새로운 납품처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저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첫 냉동탑차를 살 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을 담보로 잡혔고 거래처 부도가 났을 때에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일이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무대에 선 태준 씨는 객석을 향해 허리를 숙인 뒤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배짱뿐이었습니다. 혼자 시장을 뛰어다니며 거래처를 만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30년 이야기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처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그였고, 밤새 장부를 맞춘 사람도 그였고, 집을 담보로 사업을 지킨 사람도 그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배우자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그때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박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초창기에는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첫 월급도 직접 봉투에 넣어주셨잖아요. 저는 태준 씨가 한 번쯤 제 쪽을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를 든 채 웃었습니다. 집사람이 응원은 많이 해줬죠. 하지만 경영은 제가 다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도망가거든요. 강당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오른손 검지 아래에 반달 모양 상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 대형마트 납품을 앞두고 밤새 물을 썰다가 깊게 베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저는 숫자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태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표정이 그래? 피곤해? 저는 사람들 앞이라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낮게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길게 하면 분위기가 촌스러워져. 이제 회사도 전문적으로 보여야 해. 저는 서운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행사니까, 회사가 바쁘니까, 태준 씨도 힘드니까 하며 제 마음을 뒤로 미뤄온 시간이 이미 30년이었습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식탁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부터 물류센터 확장 들어갈 거야. 은행이랑 투자 쪽에서 서류를 좀 요구해. 그는 제 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담보 제공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묻자. 그는 숟가락으로 국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면 형식적으로 필요한 거야. 당신은 내용을 봐도 복잡해서 잘 모를 테니까 인감만 준비해둬.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는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공장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친 날, 아버지는 작은 철제 인감함을 손에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장은 이름을 대신하지만 책임까지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내 이름이 찍히는 종이는 내 눈으로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어떤 서류든 마지막 장까지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당신이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왔고 당신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편하게 살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납품 대금을 받으러 거래처 앞에서 기다리고 첫 직원의 월급을 주려고 결혼 반지를 맡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태준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읽는다고 뭘 알겠어. 도장만 챙겨둬. 그날 오후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인에는 김태준, 한서연이라고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세림파트너스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고 안쪽으로 주주간 계약 수정안이라는 글자가 비쳤습니다. 저는 우편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태준 씨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태준 씨가 제 손에 든 봉투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당황한 기색이 지나갔습니다. 그게 왜 여기로 왔지?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가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당신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주소를 잘못 쓴 거야. 회사로 보내야 하는 걸 집으로 보냈네. 세림파트너스가 어디예요? 새로 만나는 투자회사야. 주주간 계약이면 나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도 해온푸드 주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액 주주까지 이런 계약서를 다 보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당신 지분은 사실상 내 지분이나 마찬가지잖아.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그는 웃었지만 저는 따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서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부라면 오히려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준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갔고 잠들기 전에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쓰지 않던 비밀번호도 설정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 쪽을 한번 바라본 뒤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그냥 서류인 줄도 모를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생일 전에는 정리될 거야. 그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서연이도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문장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왜 제 생일 전이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생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짙고 달콤하면서도 끝에 차가운 나무 향이 남는 향수였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은색 귀걸이 한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준 씨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제 손을 보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차에 있어요? 그는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투자자 몇 명 태워줬어. 누가 흘렸나 보지. 여자 투자자였어요? 요즘 세상에 투자자가 남자만 있어? 그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컵홀더에 내려놓았습니다. 돌려줘야겠네요. 회사에서 알아서 할게. 태준 씨는 신호가 바뀌자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걸이보다 세린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외도라면 왜 제 인감과 지분이 필요할까? 왜 남편은 제 생일에 무언가를 발표하려 할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 모임에서 태준 씨의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회사 일에서는 좀 빠져.